사상 초유의 기술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냉매를 없앤 삼성의 차세대 펠티어 냉각 기술이 마침내 인류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삼성은 공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R&D 100 어워드를 거머쥐며 세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지금부터 인류의 운명을 바꿀 충격적인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동소환소는 이제 첫 시작하는 채널이에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온 과학 전문지 기자 코디 블레이크입니다. 2025년 런던의 습한 6월 오후 회의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 테이블 위에 흩어진 신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동료들과 함께 둥근 참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진한 커피 향과 함께 종이 냄새가 가득한 회의실 안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과학 뉴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동료 기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집팀의 젊은 인턴이 급하게 뛰어들어와 한 장의 보도자료를 테이블 위에 던져놓았죠. 삼성전자에서 냉매 없는 냉장고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기술이 공학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2025 R&D 100 어워드를 수상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죠.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곧이어 터져나온 것은 동료들의 폭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마크가 안경을 벗어 닦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냉매 없는 냉장고라니, 그건 마치 바퀴 없는 자동차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보도 자료를 휘휘 흔들면서 말이에요. 다른 동료인 사라도 붉은 머리를 저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R&D 100 어워드라고 해봐야 결국 미국 잡지사에서 주는 상 아니냐며 아시아 기업들은 늘 이런 식으로 포장만 그럴듯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냉소적인 웃음을 억누를 수 없었거든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한국이 무슨 MIT나 옥스퍼드도 아닌데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낼 리가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펠티어 효과라는 것도 19세기부터 알려진 낡은 물리학 개념인데 그걸 냉장고에 적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존이라는 베테랑 기자는 코웃음을 치며 한국 기업들이 늘 하는 과장 광고라고 했고 리사는 설령 작동한다 해도 전력 소모가 엄청날 거라며 실용성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들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더욱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었거든요. 진정한 기술 혁신은 서구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시아는 그저 우리가 만든 것을 싼 값에 대량 생산하는 모방자들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원천 기술이 나올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R&D 100 어워드라는 것도 분명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재빨리 떨쳐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회의가 끝날 무렵 편집장 데이빗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회색 수염 아래 입술은 평소보다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한국에서 비공개 기술 시연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제게 직접 취재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얼굴 근육이 저도 모르게 굳어졌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그런 헛된 취재를 맡기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중요한 기술 발표회들을 놔두고 아시아까지 가서 시간을 낭비하라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편집장의 결정에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며칠간 귀중한 시간을 버리게 생겼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런던의 어둠 속 가로등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저 번지르르한 겉모습만 있는 기술 시연이겠죠.
실제로는 별것 아닌 것을 마치 세기의 발명이냥 포장해서 보여줄 게 뻔했습니다. 지하철이 덜컹덜컹 흔들리는 가운데 저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같은 신흥국이 유럽의 수백 년 전통을 가진 과학기술을 뛰어넘는다는 건 말이 안 되었거든요. 며칠 후면 그 허상이 드러날 테고 저는 예상했던 대로의 기사를 써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제 책상 위에는 한국행 항공료 영수증과 함께 삼성전자 기술 시연회 초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란색 봉투에 담긴 초청장을 들고 보니 생각보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뜬 인천공항행 항공편 정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동료 기자 톰이 제 옆으로 다가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물었습니다. 한국에 정말 가는 거냐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편집장 명령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무슨 대단한 기술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MIT나 스탠포드에서 나온 기술이라면 몰라도 아시아에서 나온 기술은 대부분 기존 것들의 짜깁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제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톰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가 너무 오만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바로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수십 년간 과학기술을 취재해온 경험상 진정한 혁신은 항상 서구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펍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국 출장권을 언급하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리처드는 한국 기업들의 발표회는 늘 화려한 쇼에 불과하다고 했고 N은 실제 성능은 발표 자료의 절반도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출장 짐을 싸면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뤄낸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도 결국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천 기술이나 혁신적 발명은 여전히 서구의 몫이라는 게 제 확신이었거든요. 비행기표를 여권과 함께 가방에 넣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에 런던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과학 컨퍼런스들을 취재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정말로 냉매 없이 냉장고를 돌릴 수 있다는 건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기술을 썼을까 하는 궁금증이요. 밤늦게 펜티어 효과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 읽어봤습니다. 19세기부터 알려진 물리 현상이지만 효율이 낮아서 상용화가 어렵다는 게 정설이었죠. 그런데 삼성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까요? 아마도 과장된 발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런던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펼쳐진 익숙한 거리들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로 떠나는 여행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작은 기대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한국행 티켓을 건네면서도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며칠 후면 예상했던 대로의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 거라고요. 한국 기업의 과장 광고를 폭로하는 기사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놀라운 기술을 보게 될까? 우리의 편견이 틀렸을까 하는 작은 호기심이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생각했습니다. 설령 그들의 기술이 어느 정도 작동한다 해도 서구의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할 거라고요. 유럽의 까다로운 규제나 미국의 높은 품질 기준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독이며 긴 여행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첫 느낌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공항 내부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거든요.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설의 첨단성에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공항 하나 잘 만든 것으로 나라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계속해서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LED 전광판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한강을 건널 때는 잠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강 양쪽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이 정말 장관이었거든요. 런던의 템스강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정신을 차렸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겉모습만 번드르르 할 뿐이라고, 도시가 화려하다고 해서 기술력까지 뛰어난 건 아니라고 말이죠. 오히려 이런 과시적인 모습들이 내실 없는 허상을 감추려는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연구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기사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는데 의외로 발음이 꽤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곧 원래 생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해봐야 과학기술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삼성연구소 앞에 도착했을 때 건물의 규모에 잠시 압도당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뤄진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고, 입구 앞에는 최신형 전기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었어요. 로비로 들어서니 벽면을 가득 채운 디스플레이에서 각종 기술 정보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외형적인 장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성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였죠. 제 앞에 서더니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서현 박사라고, 이번 펠티어 냉각 기술 개발을 주도한 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느꼈는데 그분의 손에서는 묘한 자신감이 전해져 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구소 깊숙한 곳으로 올라가면서 서현 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 보여드릴 기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실제로 봐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일반적으로 냉장고가 있는 공간에서는 압축기, 소리나 펜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리기 마련인데 이곳은 도서관처럼 조용했습니다. 잠시 멈칫했죠. 혹시 전원이 꺼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현 박사가 앞서 걸어가며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난 건 대형 냉장고였어요. 겉보기에는 일반 냉장고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했어요. 귀를 기울여 봐도 아무런 기계음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마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서현 박사가 냉장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확 쏟아져 나왔어요. 온도계를 확인해 보니 영하 4도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냉각이 되고 있는데 소음이 전혀 없다니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냉장고의 상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을 냉장고 뒤쪽으로 가져다 댔습니다. 일반 냉장고라면 뜨거운 열기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도 미지근한 공기만 느껴졌어요. 진동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작동하는 냉장고 같았죠. 제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서현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세대 펠티어 냉각 기술의 결과물이라고요. 냉매도 압축기도 팬도 필요 없는 완전히 새로운 냉각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진 장치가 있을 거라고, 아니면 데모용으로만 잠시 작동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충격도 느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기술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허술한 시연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냉장고 문을 다시 닫고 난 후 저는 박서현 박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전히 믿기 어려워하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그분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근처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아서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의자에 앉으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죠.
서현 박사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더니 마커를 들어 간단한 도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펠티어 효과라는 것은 1834년 프랑스 물리학자가 발견한 현상으로 전기를 가하면 한쪽은 차가워지고 다른 쪽은 뜨거워지는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런 기본 원리야 누구나 아는 얘기 아니냐고. 문제는 펠티어 기술이 터무니없이 비효율적이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유럽에서도 수십 년간 연구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고, 상용화는 꿈도 꿀 수 없는 기술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서현 박사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기존의 펠티어 기술은 확실히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에서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서현 박사가 뒤돌아서 화이트보드에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성능계수 2.5, 전력 효율 기존 대비 20% 개선, 냉각 효율 75% 향상이라는 수치들이 차례로 적혀 나갔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수치가 가능하다면 진작에 누군가 해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현 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커를 내려놓고 저를 향해 돌아서더니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나노 방막 증착 방식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제조 공정을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공정 기술을 펠티어 소자 제작에 적용한 거라고요.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노 기술과 반도체 공정이라면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이긴 했죠.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리학의 근본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현 박사는 연구실 한쪽에 있던 서류철에서 두꺼운 폴더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그래프와 데이터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존스홉킨스 대학교 응용물리학 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공동 연구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어요. 존스홉킨스는 분명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5 R&D 100 어워드까지 수상했다는 거였어요. 서현 박사가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준 수상 통지서를 보는 순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공학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R&D 100. 어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100개 기술에만 주어지는 권위 있는 상이었거든요. 데이터들을 하나씩 넘겨보면서 서현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기존 펠티어 소자가 두껍고 무거워서 효율이 떨어졌다면 이번에 개발한 것은 나노 수준의 극방막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전력으로도 훨씬 강력한 냉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재료 효율성이었습니다. 기존 방식 대비 사용되는 펠티어 소재가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만큼 원가도 줄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놓인 데이터들은 모두 구체적인 수치와 그래프로 뒷받침되고 있었죠. 저는 서서히 말문이 막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수치들이 실험 결과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연구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라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서현 박사가 마지막으로 꺼내 보여준 건 3개월간의 내구성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24시간 연속 가동에도 성능 저하가 전혀 없었다는 데이터였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성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도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데이터가 조작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거든요. 특히 존스홉킨스 대학과의 공동 연구라는 점이 신빙성을 더해주었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이 가짜 연구에 이름을 걸리는 만무했으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굳게 믿어왔던 상식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펜티어 기술은 비효율적이다.
아시아는 모방만 한다. 진정한 혁신은 서구에서만 나온다는 모든 편견들이 말이에요. 눈앞의 현실이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보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고 그 불빛들이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분명히 놀라운 기술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직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노트에 펜으로 끄적거리면서 생각해봤어요. 유럽에서는 왜 이런 기술이 나오지 못했을까요? 물론 우리에게도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고 연구 인프라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새로운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온갖 인증과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만 몇 년씩 걸리거든요. 미국은 어떨까요? 기술력으로는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거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기존 냉장고 업체들이나 냉매 회사들이 이런 혁신적 기술을 반길 리 없겠죠. 아마도 특허 소송이나 로비를 통해 막으려고 할 겁니다. 결국 수익성을 우선시하다 보니 정말 필요한 기술 개발이 뒤처지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오늘 서현 박사를 보니 정말 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의심하고 공격적으로 질문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구체적인 데이터로 답변하더군요. 마치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런던에 있는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기술을 봤다고 냉매 없는 냉장고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내고 나서 곧 후회했습니다.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뻔했거든요. 아마 제가 한국 기업의 과대 광고에 속았다고 여길 겁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런 기술이 정말 가능하다면 진작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해냈을 거라는 내용이었죠. 아마 데모용으로만 잠깐 작동하는 거 아니냐며 상용화는 불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고 있자니 제 마음도 다시 흔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서현 박사가 추가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며 다른 건물로 안내해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니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나타났어요. 수백 대의 서버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여기서도 팬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현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이 데이터 센터의 모든 서버들이 펠티어 냉각 시스템으로 냉각되고 있다고요. 벌써 3개월째 24시간 연속으로 가동 중인데 기존 에어컨 시스템 대비 전력 소비량이 30%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서버 다운타임이 거의 제로라는 점이었어요. 제가 서버 렉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CPU 온도는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많은 서버들이 돌아가는데도 소음이 도서관 수준이었거든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라면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워야 하는데 말이죠. 서현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보여준 데이터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버 성능은 오히려 기존보다 향상되었고 냉각 효율은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무엇보다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냉매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 온실가스 배출이 완전히 제로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모나 실험실 수준의 기술이 아니었어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구현되어 있었죠. 서현 박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냐고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불가능하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 우리는 계속 도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규제와 이해관계에 얽매여 주저할 때 한국은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도전 정신,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목격한 기적의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하다 여긴 걸 한국은 정말로 가능하게 만들었구나. 제 오랜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데이터 센터를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여전히 방금 본 광경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서현 박사는 제 옆에서 조용히 걸으며 때때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도 제가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현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할 준비를 했습니다. 연구소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자고 하더군요. 바깥 공기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옥상에 나가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오후 햇살이 도시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멀리 한강도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은 서현 박사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한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단순히 냉장고를 더 좋게 만들려는 게 아니었다고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냉매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기존 냉장고에 사용되는 냉매들이 이산화탄소보다 몇백 배, 몇천 배 강력한 온실가스라고 했어요. 전 세계 냉장고에서 새어나오는 냉매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매년 수억 대의 냉장고가 생산되고 있고 그 모든 냉장고가 강력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냉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서현 박사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냉장고를 만든 게 아니라고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는 기술을 만든 거라고 했어요.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사명감으로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린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런던에 있는 6살짜리 제 딸 에밀리 말이에요. 맑은 눈동자로 아빠를 바라보며 환경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서현 박사는 제 표정 변화를 알아차렸는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자녀가 있으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도 미소를 지으며 본인에게도 초등학생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분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더 뜨거워진 지구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그것이 부모로서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서현 박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연간 수십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그것만으로도 지구 온도 상승을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큰 꿈을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냐고요. 서현 박사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고 동료들도 많이 포기했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무엇을 위해 기자 일을 해왔던 걸까요? 단순히 특종을 찾아 기사를 쓰는 것에만 집중했지, 인류의 미래나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서현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만드는 마음이라고,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한국의 연구자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옥상 정원을 둘러보니 여러 종류의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봄꽃들이 싱그럽게 피어 있는 모습이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서현 박사와 같은 분들 덕분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책임감으로 만들어낸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것은 기술력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들이 어딘지 모르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회색빛 하늘과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정체되어 있는 듯한 분위기가 한국에서 느꼈던 역동적인 에너지와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익숙한 회의실로 들어섰을 때 동료들의 얼굴에서 호기심 섞인 시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됐느냐고 예상했던 대로 허풍이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다고 했어요. 냉매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냉장고를 직접 받고 데이터 센터에서 3개월간 무사고로 돌아가는 시스템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사라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왜 유럽에서는 그런 기술이 나오지 않았냐고요. 분명히 어딘가에 함정이 있을 거라며 아마도 내구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유럽의 까다로운 규제를 통과할 리 없다고요. CE 마크 인증이나 환경 규제를 생각해보면 상용화는 불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여전히 그 오래된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동료들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틀렸다고.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했어요. 그들은 불가능하다는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마치 외계인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죠. 유럽이 규제 때문에 주저하고 미국이 기업 이익만 계산할 때 한국은 미래 세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고 있다고요. 마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코디가 한국에서 뭘 본 거냐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과학자의 모습을 봤다고. 돈이나 명예가 아닌 인류의 미래를 위해 연구하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서현 박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냉매가 얼마나 심각한 온실가스인지, 전 세계 냉장고들이 지구 온난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어요.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모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철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에게는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이 만들어낼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남들이 포기할 때도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사라가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유럽 시장 진출은 어려울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유럽이 뒤처지고 있다고. 환경 규제가 까다롭다면 더더욱 이런 친환경 기술을 환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때 편집장 데이빗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한국 출장에서 본 것들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데이빗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제가 가져온 데이터와 사진들을 보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 기술이 정말이라면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요.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료들도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력이 아니라 정신력이라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의지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어요. 동료들의 눈빛에서 조롱이나 의심 대신 진지한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말이 그들의 마음에도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 전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력이었고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과거의 편견 속에 갇힌 기자가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황혼이 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키보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화면 위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어떻게 글로 옮겨야 할까요? 단순히 기술적인 설명만으로는 제가 느낀 그 감동을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런던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템스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고 빅벤의 시계탑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서울의 모습들이 생생했어요. 반짝이는 한강, 역동적인 도시의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서현 박사의 진심 어린 눈빛이 말이죠. 손가락을 키보드에 올려놓고 첫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술을 본 게 아니라 철학을 봤다고 썼어요. 냉매 없는 냉장고라는 혁신 뒤에 숨어있는 더 깊은 의미에 대해 쓰고 싶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감,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 불가능을 거부하는 정신력 말이에요. 글을 쓰면서 계속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현 박사가 옥상 정원에서 했던 말이었어요.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는 기술을 만들었다는 그 말. 그 순간 제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라 사랑의 결정체였던 거예요. 문단을 바꿔가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 변화를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고 무시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진정성과 기술력 앞에서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렸다고 썼어요.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 3개월간 무사고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봤을 때의 충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글의 중간 부분에서는 세계 각국의 현실을 비교했습니다. 유럽은 복잡한 규제와 관료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고 미국은 기존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다고 썼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그들에게는 미래를 향한 순수한 열정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기술이 2025 R&D 100 어워드를 수상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공학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이 상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가 인정했다는 증거라고 썼어요.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냉매가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 강력한 온실가스라는 사실, 전 세계 냉장고에서 배출되는 냉매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이 기술이 얼마나 혁명적인 해결책인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쓰기를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독자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글의 후반부에서는 한국 연구자들의 정신력에 대해 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 동료들이 하나둘 포기할 때도 끝까지 버텼는지 적었어요. 서현 박사의 말처럼 불가능하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집념이야말로 이 모든 기적의 원동력이었다고 썼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쓸 때가 되자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이 감동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잠시 눈을 감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진 깨달음들 말이에요. 키보드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냉매 없는 냉장고는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정신의 승리라고 썼어요.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라고 그들에게는 미래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완성하고 나서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 국가가 아니었어요.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선도자였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니 런던의 밤하늘이 조금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시선이 생겼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던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맑은 눈이 말이에요. 며칠 후 기사가 발행되자 편집부에 수많은 반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독자들도 저와 같은 감동을 받았다는 메일들이 계속 왔어요. 특히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로부터 한국 기술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아시아를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의 다른 기술들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자신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고 사라는 한국어를 배워볼까 생각 중이라고 했어요. 몇 달 후 삼성의 냉매 없는 냉장고가 유럽 시장 진출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상용화였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이유를 말이에요.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서현 박사와 함께 옥상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진정한 과학자의 모습, 미래를 향한 한국의 의지,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 놀라운 정신력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운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이 되어주세요. 또한 주변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